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절대왕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절대왕정의 의미와 성격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 절대왕정과 빼놓을 수 없는 중상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왕정은 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성의 시대를 한번 잡아봤어요. 사실 이것을 하나로 독립을 시킬까 아니면 그냥 중상주의 절대왕정과 함께 같이 가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같이 강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성의 시대라는 또 부제를 가지고 과학혁명, 사회계약설, 계몽사상을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왕정의 성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16, 18세기에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보통 절대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대왕정이 성립하게 되는 배경에는요, 이 중세 말부터 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시민계층과 결탁한 국왕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 절대왕정의 성립입니다. 몰락하는 봉건 귀족 세력과 성장하는 시민계층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절대 권력을 장악한 국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균형, 세력 균형이 붕괴된다면 그 결과는 이 시민계층이 강해지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 국왕이고 이 귀족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직자 계급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민, 제3신분이라고 하는 평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족보다 이제 서서히 앞서가는 모습이고요. 한 가지 좀 죄송합니다. 이 절대왕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죄송합니다. 그림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요. 크게 안 맞는구나. 예, 뭐 집꽃이 보이시나요? 민망해라. 이게 사실은 절대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둥이 셋이 받치고 있습니다.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제1신분은 성직자 계급, 제2신분은 귀족, 봉건 귀족들이고요. 제3신분은 시민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셋이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절대왕정은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평민계급이 힘이 막강해져서 갑자기 기둥이 솟아났다고 한번 뭐 그런 일은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혁명이라는 것은 그런 이러한 세력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절대왕정의 특징과 성격을 보도록 하죠. 먼저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요. 관료제와 상비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료제라는 말 때문에 지금의 공무원, 뭐 임용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되는 그러한 체제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과거제와 같이 시험을 통해서 이 하급 공무원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그러한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라는 것은 앞서 시민 계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원이 필요했죠. 다시 말하면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고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어요. 이 당시에 상비군이라는 것도 현대의 군인들하고는 달라요. 군인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20세 이상이면 남성의 경우 군대를 가야지만 됩니다. 뭐 저도 갔었고 애도 갔었고 또 여러분들도 가셨거나 아니면 가실 예정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시대 절대왕정 시기의 상비군은 사실상 용병이었어요. 이 용병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월급이 일당이 어디가 더 세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상대 국가에서 뭐 10원 정도 올려주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쪽 또 상대편에서 100원 이상 하겠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쭈르르 가는 그러한 용병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매간매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관직 한번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구강 코스염 담당 차관보, 구강 코스염 담당 장관 차관 뭐 보좌관 뭐 이런 것들, 뭐 모자 담당, 의상 담당, 코디 담당, 무슨 장관들이 뭐 그런 직책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시겠지만 사실 이 당시에 관료제 라는 것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상비군은 용병이고 관료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매간매직 어떻게 보면 상비군의 그 용병 비용을 대기 위한 그러한 형태의 관료제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절대왕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이 막대한 자금이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왕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계층을 위한 정책이었죠. 사상적으로는 왕권 신수설,
그리고 왕권의 절대성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바로 이 왕권 신수설이 중요합니다. 왕권 신수설에 관해서는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이행하는 바로 이 과도기에 나타난 정치 형태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봉건적 특권과 신분제 그리고 봉건적 지대징수 등의 봉건적 잔재가 유지되고 있었죠. 다음으로 중상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상주의는요, 절대 왕정이 국가의 부를 증대하기 위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간섭과 통제를 하고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했던 경제정책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중상주의를 채택한 적이 있었죠.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사실상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했던 경제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WTO 체제라든지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거의 자유경쟁 체제로 세계 각국과 자유경쟁 체제로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초기 산업화하는 과정에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채택을 했었죠. 이러한 중상주의의 목적은요, 이 절대왕정 유지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상주의는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중금주의로 화폐로 사용하는 금을 부의 원천으로 보아 해외로부터의 금의 유입 증대를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2단계는요. 이 무역 차익주의로 보호관세를 설치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여 무역의 차익으로 국부의 축적을 도모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 차익주의를 통해서 보호관세를 설치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해서 무역의 차익으로 국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7, 80년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3단계는요. 산업보호주의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하며 식민지를 획득하여 본국 위주로 경영하는 것을 단계를 3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계층이 성장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유럽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자본이 형성되게 됩니다. 바로 이 중상주의 정책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 보시에의 왕권 신수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를 가지고 왔어요. 요새 나오는 책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일단 이 흑백이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성서에 인용한 정치학의 에서 일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국왕의 권위는 신성하다. 신은 국왕을 사자로 하여 국왕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한다. 모든 권력을 신으로부터 유래하며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유래하며 군주는 지상에 있어서 신의 사자, 신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 국왕의 인격은 신성한 것으로 그에게 반역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국가마다 어떤 차이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절대왕정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파냐의 이 절대왕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펠리페 2세의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저작권에 두렵죠. 그렇지만 교육용이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나가겠습니다. 제정복 운동을 통해 이 에스파냐 절대왕정이 성립하게 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제정복 운동을 통해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아주 유럽에서 일찍 형성했다는 점이에요. 아울러서 신학로 개척 이후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막대한 양의 금은이 유입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 금은의 유입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에스파냐 절대왕정의 전성기는 펠리페 2세 때입니다. 그는 신대륙과 지중해를 포함한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다음으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퇴하고 지중해 해상권마저 장악하게 되고 이 레판토 해전 덕분에 무적 함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에스파냐도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네덜란드가 독립하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지 못해 경제가 쇠퇴하게 됩니다. 자, 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점은 이 에스파냐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된 배경 중에 하나죠. 자, 다음으로 영국의 절대왕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전쟁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여기에 장미전쟁이 있어서 그냥 설명글로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장미전쟁이 먼저니까 이 장미전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전쟁은 백년전쟁과 이 종전이 되면서 곧바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거의 150년간 영국은, 여기서 영국이 아니죠. 사실은 잉글랜드죠. 잉글랜드는 150년간 계속해서 전쟁의 피바람 속에서 을 경험하게 되죠. 자, 장미전쟁의 원인은 랭카스터가 홍장미파와
요크가 백장미파의 왕위 계승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홍장미파, 백장미파 그러니까 좀 무슨 좀 건달패들이 싸움질할 때 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랭카스터 가문의 문장이 홍장미고 요크가의 문장이 백장미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장미전쟁이다 라고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튜더 왕조가 성립이 되고요. 150년간의 계속된 전쟁으로 사실상 봉건제후 세력이 약화되고 그 결과 중앙집권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미전쟁의 결과 이 헨리 7세가 등극하게 되죠. 그 뒤를 이어 헨리 8세는요. 수장법을 반포함으로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영국 절대왕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장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교회 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을 가난한 평민들에게 싼 가격에 불화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재정 수입도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을 받은 평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왕정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이 영국 절대왕정의 최전성기는 사실상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통일령을 반포하여 이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게 되고요. 에스파냐의 이 무적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해상권도 장악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서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국영기업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절대왕조입니다. 루이 14세의 모습인데 좀 복장이 특이하죠. 이 낄로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잘 안 나타나는데 거의 그 허벅지가 드러날 정도의 짧은 바지예요. 거기다가 스타킹을 걸치고 입죠. 스타킹은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스타킹을 신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은 별로 없지만 지금은 낮은 굽이지만 상당히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다녔죠. 사실 스타킹이나 하이힐이나 이런 것들은 이 귀족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입고 착용하고 있지만 뭐 그런 면도 있다는 거 그냥 한번 옆으로 세봤네요. 자,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살펴보죠.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반포하게 되죠.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위그노 전쟁을 통해서 그냥 뭐 구교다 신교다 할 거 없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프랑스
조정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내전이 종식되고 절대왕정의 기초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은 태양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루이 14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권 신수설을 신봉해서요, 짐은 곧 국가다라고 주장했었죠. 이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콜베르 등을 재상으로 등용하고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상비군을 육성, 유럽의 최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상비군은 용병이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역사라는 건 말이죠, 사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사실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죠. 각국사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인류의 보편적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사가 자리 잡을 건덕지가 없죠. 중국사도 자리 잡을 건덕지가 없고요. 그런 식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문학과 철학은 보편적이고 또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된다라는 게, 물론 현대는 아니에요. 현대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그러한 것을 많이 없애고 있죠. 그런 냄새를 없애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보편성을 강조하죠. 거기에 비해서 역사학은요, 이 차이와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좌표를 찍으면 그 점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용병이고요. 다음으로 이 루이 14세는 화려한 궁정 문화를 발달시켜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고요, 태양왕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했습니다. 이 낭트 칙령 폐지를 시켜요. 루이 14세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얘기를 했던 이 낭트 칙령을 폐지시킴으로써 상공업에 종사하던 위군호가 해외로 망명하여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 뒷감당을 이제 15세, 16세가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음 강좌 정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 절대왕정의 상징물은 사실상 베르사유 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 자체가 사실상 하나의 무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루이 14세는 날마다 절대주의의 의식을 이 베르사유 궁에서 거행하죠. 귀족 계급을 매혹시켜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궁의 내부는 프랑스 군대의 승전과 국왕의 승리를 기념하여 아루새긴 타피스리, 우리가 보통 카페트라고 보셔도 되고, 사실상 거기에는 그래요. 타피스리 그리고 카페트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자수를 넣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1400여 개의 분수와 아폴로 조각상이 질비하죠. 아폴로는 태양의 신으로서 프랑스의 태양왕을 주장한 이 루이 14세의 말을 연상시킵니다. 귀족들은 루이 14세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서로 경쟁적으로 왕을 수행했고 앞다투어 왕과 음식을 함께 하려 했으며 왕의 정원을 산책하거나 말을 타고 사냥에 나서기도 하죠. 14세는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의 궁은 왕의 광채가 발현하는 중심점이죠. 궁정의 악취는 하수시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절대주의의 장엄한 뒤에 감춰진 이면을 보는 듯합니다. 궁정의 악취는 사실상 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없다 보니 뭐 어디서 볼일을 보죠? 그냥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더 해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냥 여기서 끝이죠. 자,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몽전제 군주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계몽전제 군주는요, 17세기 중반 이후 서유럽보다 늦은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요. 그렇다면 왜 서유럽보다 늦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도시와 상공업 발전이 늦은 동유럽의 사회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서유럽은요, 도시와 상공업 발달로 인한 시민계급이 성장하여 귀족과 대립하면서 서서히 농노제 폐지로 가고 있었죠. 그래요.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사실상 귀족과 대립하고요. 또 그 와중에서 농노제가 폐지되어 갑니다. 하지만 뭐 서유럽 절대왕정 시기에 농노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프랑스 혁명이 있고 한 3년 후 정도에 이제 농노제가 완전히 폐지되죠. 노예제는 약간 더 시기가 늦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뭐 고대 노예제 사회다, 중세 봉건제 사회다,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다, 뭐 공산주의다, 뭐 이렇게 나누는 구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스탈린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소련의 그 절대적인 아주 그 6.25 전쟁을 일으켰던 뭐 그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여하튼 그 사람이 이제 도식적으로 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현대 자본주의, 우리 지금 현대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고대 노예제적인 성격이 있죠. 뭐 저희 때 역 근처에서는 술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멸치잡이 어선에 이제 노예로 팔려간다고 뭐 그냥 뭐 그런 뉴스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역 근처에서는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인사불성이 되는 순간 어느 날 노예가 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세 봉건제적인 농노적인 성격을 가지는 봉건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도 분명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까까지 뭘 얘기를 해야지 그랬었는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네요. 뭐 당연히 현대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노이제적인 중세 봉건제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죠. 단 경제 성장을 무엇이 주도하느냐, 이 부분에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농노제나 혹은 중세적인 고대적인 그러한 생산 체제보다는 이 근대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이 경제 퍼센테이지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대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동유럽은요, 상공업의 발전과 시민계급의 성장이 미약하여 농노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계몽 전제군주의 특징을 보면요, 국왕이 개혁가로 자처하면서 봉건 귀족들의 지방 통치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성립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죠. 이 봉건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자로서의 특권, 농노제를 인정하여 시민계급의 성장을 억압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상수시 궁의 모습이에요. 이 대표적인 로코코 양식의 대표적인 그 건축 양식이죠. 왜 이렇게 자꾸 기억이 안 나죠? 건축 양식입니다. 앞서 봤던 베르사유 궁은 사실 바로크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건축 양식 중에 하나이고요. 이 둘 사이에는 이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몽전제군주의 성격을 보도록 하죠.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스스로를 계몽군주라 자처하며 계몽사상의 이념에 따라 일정한 근대화 개혁을 시도했던 전제군주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계몽 전제군주론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2세가 전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몽 전제군주는 절대주의의 성립, 전개 과정에서 시민계급의 성숙이 늦거나 자본주의의 발전이 뒤진 단계의 나라에서 봉건계급의 저항을 억누르고 위로부터의 개혁자로서 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어가 보이죠?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자, 시민계급도 성숙이 늦고요. 지식인 계층도 계급도 신분도 사실상 성장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몽군주는 스스로 계몽사상을 배워 이 농업을 개량하고 근대산업을 육성하면서 교육과 정치 및 경제제도의 개혁을 시도하고요. 본질적으로는 절대주의적 전제군주입니다. 뭐 예를 들어 프리드리히 2세의 경우에는
앞서 본 상수시 궁에 볼테르를 초빙해 가지고 같이 개혁의 진정한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보도록 하죠. 이 프리드리 2세가 사실상 프로이센의 전성기를 이룬 임금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고요. 곧이어 7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양 전쟁을 통해서 슐레지엔 땅을 획득하게 됩니다. 프리드리 2세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국가 제일의 공복을 자처했죠. 국가 제일의 제일 공무원이다. 행정 실무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를 독점한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제프 2세가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며 내정 개혁을 시도하죠. 하지만 보수층의 반발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의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뾰트르 대제는요, 이 시기에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서유럽 문화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서구화 정책과 내정 개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뾰트르 대제는 직접 서유럽을 방문을 해서 뭐 조선소리도 가고 배를 어떻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직접 배워온 그런 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반 전쟁이 일어났어요. 스웨덴과의 전쟁으로 발트해 연안을 획득하게 되죠.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뾰트르 대제 때는 이 시베리아를 개척하게 되죠. 청과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선을 확정하게 됩니다. 에카테리나 2세는요, 영토 확장에 앞장섰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내정개혁에도 앞장섰어요. 관료제를 강화하고 군주권 강화를 위한 법전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농노제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이 절대왕정 시기의 왕조전쟁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자, 특징을 한번 보죠. 사실상 국가적인 혹은 국민적인 이해관계보다 왕조의 이해관계가 앞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유럽 국제정치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균형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영국은 세력균형의 작용에 중요한 변수였죠. 역할을 수행하죠. 이 절대왕정 시기의 완조 전쟁에서는 식민지 쟁탈전과 연결되어 영국 대 프랑스의 구도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 왕조 전쟁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전쟁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이 발단은 루이 14세의 손자인
펠리페 5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러다가 에스파냐와 프랑스가 합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최고 영토가 큰 그런 강대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 에스파냐 대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트레흐트 조약이 체결되고요. 루이 14세의 손자는 두 나라, 즉 에스파냐와 프랑스를 통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에스파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영국은 캐나다의 토대가 될 식민지를 프랑스로부터 획득하고요. 에스파냐로부터는 지브롤터를 얻어 지중해의 관문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지브롤터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이 지브롤터는 사실상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브롤터 해협 그리고 모로코 지역을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브롤터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지역을 사실상 영국이 차지함으로써 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영국이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절대왕정 시기 왕조전쟁,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있습니다. 이 발단은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의 제위를 계승하자 이에 바이에른 선제후가 프랑스의 도움을 얻어 황제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을 점령하게 되죠. 이 구도를 보면요, 프로이센과 프랑스, 에스파냐가 한 팀이고요.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또 다른 한 팀이 됩니다. 영국은 사실상 바다 건너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만약에 프로이센, 프랑스, 에스파냐가 이 연합군이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경우엔 사실상 영국 입장에서는 세력균형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세력균형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죠. 그렇게 되면서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죠. 영국은 당시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근대화가 성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을 계승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지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세력균형이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아헨 조약이 체결되고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제위 계승은 인정한 채 프로이센이 슐레지엔을 차지하게 됩니다. 곧이어 7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프로이센에 대한 복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이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어요. 이 앞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 사이에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에스파냐가 빠져 있고 여기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영국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는 오스트리아를, 그리고 7년 전쟁에서는
프로이센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이 7년 전쟁의 결과 파리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프로이센의 슐레지엔 영유를 확인하고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영국이 최종 승리를 확인하게 되죠. 영국은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의 영토를 할양받고요. 인도에서 우위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자, 과학혁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전 예술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뉴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섬세하게 생겼네. 그 무슨 록 가수 같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훔쳐온 거죠. 죄송합니다.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달부터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지동설을 주장하죠. 지동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가설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보다 더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죠.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동요시킨 대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로 청동설을 주장하고 있던 기존 교회와 유럽인의 세계관이 동요하게 되죠. 케플러는요, 화성의 타원 운동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동설을 수정하고 발전시켰죠. 하지만 케플러 역시 가설입니다. 지동설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뭐 여하튼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경험적인 방식으로 이 지동설을 그냥 주장하진 못했죠.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달, 태양, 목성 주위의 행성 등을 관측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니까요. 이 당시에 이 망원경의 배열이 참 어망차망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천체 과학 망원경보다 훨씬 떨어지죠. 한 8,000배율이라고 하니까요. 거의 뭐 요새 기준으로 하면 뭐 천체 망원경, 최첨단 망원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참 터무니없는 저것도 망원경일까 싶은 거를 가지고 이 갈릴레이는 달, 태양, 목성 주위의 행성 등을 관측해서 경험적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턴은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자연 법칙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사실상 과학혁명의 영향을 살펴보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발전했고 뒤에 있을 계몽사상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뉴턴이 말한 만류인력의 법칙은요, 우주의 모든 천체와 입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힘에 의해 끌어당긴다. 우주는 신의 섭리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다 라고 뉴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근대 철학이 등장하게 되죠. 근대 철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요, 과학적 사고방식이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인간 사회는 인간 사회야 라고 나누어 본 것이 아니고, 만약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자연을 분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법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 사회도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사실로, 몇 가지 법칙으로 그것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경험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험론은 베이컨이 유명한데요. 먹는 베이컨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실제 실험과 관찰 결과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법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관들이 사건을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 사건이 왜 일어났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범죄를 밝혀내는 그러한 방법론을 개발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결론을 여러 다양한 실험과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합리론은요, 이 데카르트가, 이 경험론은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합리론은 이 프랑스가 유명하죠. 이 데카르트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공리에서 출발하여 결론을 얻는 영역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는 이성을 통해 우주 만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자, 이제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가 나타나고 이제 절대왕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요 근래에 그 마녀 사냥을 연구하는, 마녀라는 말도 틀린 말이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무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속, 무당. 무당 사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요 근래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바로 이 과학혁명과 근대 철학이 나타나기 시작한 바로 이 시기에 이 소위 말하는 무당 사냥이 상당히 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왜 급증하게 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이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상 전문직들이 하는 일과 겹치는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 가축이 병에 들어서 혹은 새끼를 못 낳는다든지 그런 경우엔 무당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수의사의 역할이죠. 뭐 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팠을 때 또 무당을 찾아가죠. 마녀를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결국은 뭐 의사들의 역할이 되겠죠. 또 카운셀링을 받으러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상담사라고 할까요? 뭐 이런 직장 직업들, 뭐 카운셀링, 뭐 이런 역할 혹은 뭐 그런 것들도 무당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성희 시대 그리고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지던 이 시기에 사실상 아, 이 의사, 수의사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좀 주장을 했던 측면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좀 공부를 해봐야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감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했죠. 자, 다음으로 사회계약서를 보도록 하죠. 자연법 사상에 바탕을 두고 개인 사이의 합의나 계약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출현하였다고 보는 주장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홉스는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추쟁으로 파악했죠. 리바이던이라는 책을 통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에 빠진 상태에서 그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제 군주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거기서 리바이더는 괴물, 용이라는 주장도 있고 괴물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뭐 둘 다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자연 상태의 개인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약을 맺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약을 맺고 자연권을 몽땅 군주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절대왕정을 옹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크는요, 사회계약으로 수립된 정부가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 정부에 저항하고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국민에 의한 혁명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명예혁명을 옹호했고요. 사실상 이 로크는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로크는 사실은 그 얘기는 또 조금 다음 시간에 하죠. 죄송합니다. 먼저 이 맛보기를 해드리면 또 뒤에 질릴 수도 있으니까 맛이라는 건 처음 먹었을 때 맛있지 계속 먹으면 안 되죠. 그 질리죠.
자, 다음으로 루소를 보도록 하죠. 이 사회 계약을 통한 일반 의지의 형성과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로크와 더불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일반 의지의 형성과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무솔리니 같은 일본 제국주의 같은 그러한 체제에 사실상 이 루소의 여러 연구들이 사실상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요 근래 연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소를 그래서 루소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계몽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낭만주의자이기도 해요. 어느 몽상가의 산책이라는 이 루소의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몽상가의 산책이요? 상당히 내용 자체가 낭만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낭만주의의 아버지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물 계몽주의로 묶지 않으려는 경향도 요 원래는 좀 있어요. 그러나 약간 좀 일부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사람은 낭만주의자야 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그런 경향도 있다. 그리고 일반 의지의 형성과 인민주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사실상 독재자들이 이 사람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유방임주의의 경제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데서 자유방임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앞서 이 중상주의라는 것은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했죠. 심지어 국가에서 필요한 산업만 육성한다든지 그뿐만이 아니고 가격도 통제하고 그렇죠. 시장에 자유롭게 생산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한 것만 생산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결국은 이 중산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얘기하죠. 애담 스미스는 이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상 자유주의 이념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죠. 이 고전 경제학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부론 같은 경우엔 상당히 어렵죠. 저도 읽어는 봤지만 앞부분은 도통 까막눈이더라고요. 분업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 경제학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것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자유방임주의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바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이 전제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제돼야지 되죠. 그래서 이 애담 스미스는 구프론에서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은 뭐 아직도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긴 하겠지만 여하튼 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여하튼 뭐 이 당시 1700년대에 사실상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을 주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아울러서 이 애담 스미스는 또 국부론에서 이런 주장도 해요. 이 개인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뭔가 부족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마케팅이 어려워서 혹은 자본이 딸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잘못된 판단으로 뭐 투자를 잘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삼진 아웃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 두 번 정도는 사실상 이 망하더라도 그 기술이 좋거나 마케팅이 좋거나 그러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된다라는 주장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재밌게 읽었던 그 앞부분이 워낙 머리가 아파가지고 뒷부분은 그래도 알아먹는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려운 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경제학을 공부하시거나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와야 되는 필독서. 필독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읽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금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더 읽게 되더라고요. 저희 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죠. 읽으면 안 돼요. 읽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또 했네요. 자,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르의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상당히 잘생겼네요. 프랑스 사람 치고는. 여하튼 성립 배경을 보도록 하죠. 근대과학의 발달이 있었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합리주의 철학과 로크의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로크의 자연법 사상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사실상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 젊었을 때 20살이었나? 그때 귀족한테 대들었어요. 젊은 후기에 이 신분제 사회잖아요. 이 신분제 사회인데 이 볼테르는 평민이고 평민인데 감히 귀족에게 대들었죠. 그리고 욕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강상제를 물어서 이제 이 사람을
영국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뭐 절충안이었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 상대방 귀족은 죽여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국왕 차원에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유학 간다 생각하고 영국에 가라. 조용히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영국으로 가서 이제 영국의 경험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수학이랑 화학이 강해요. 수학이랑 화학이 강한 국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역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볼테르가 그러한 영국의 경험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상 프랑스의 이 철학 체계가 사실상 합리론에서 경험론으로 나타나게 바뀌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인간은 이성의 힘에 의해 무지와 미신, 불합리한 전통과 제도를 타파하고 정치와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무한히 진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무지와 미신, 불합리한 전통과 제도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치와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무한히 진보할 수 있다. 무한정 진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믿음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상가를 보면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계몽군주의 개혁을 제가 이것을 뒤에 쓴 거를 또 제가 잘못 썼네요.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관용을 설파하게 됩니다. 이 볼테르는 원래 문학가죠. 철학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극작가이기도 하고요. 뮤지컬 작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아주 상당히 폭넓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테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녕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mp3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읽어는 보실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 관용이 얼마나 여기서 수업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자, 몽테스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루소는 사회계약설, 에밀 등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일반 의지에 따른 정부 수립을 주장하고요. 자유평등 국민주권이라는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죠.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백가전서파를 입니다. 과학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집대성한 백가전서를 편찬하죠. 자, 여기서 볼테르, 루소, 디드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다방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루소는 또 작곡가지예요. 그리고 외교관 비서였으니까 뭐 외교관
외교관도 했었고요. 하급 외교관이지만 뭐 작곡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죠. 여기에 루소 책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해요. 그 그리고 문학예술론도 썼죠. 문학예술론은 이 사람을 띄운 작품인데요. 디종 아카데미에서 현상 논문을 공모를 해요. 이 공모를 하는데 주제가 학문과 예술은 사회를 진보시켰는가 퇴보시켰는가, 여기에 답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보한다고 얘기를 했죠. 당시는 사실상 계몽 사상이 지배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진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루소는 정반대로 사실상 학문과 예술은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에 불과하다. 그 족쇄를 깨고 나갈 때만이 인간은 진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얻게 됩니다. 그걸로 유명해졌죠. 뭐 그렇고요. 이 사실상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은 시민혁명과 자유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 몽테스키에를 보도록 하죠. 프랑스 귀족 출신으로 10여 년 동안 고등법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정치 경제 체제를 살핀 뒤 법의 정신을 출간하게 되죠. 법의 정신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상권 분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이상화했던 것이죠. 영국의 의회 제도가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국가 체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이 분리되어 균형을 이뤄 자유가 잘 보장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 몽테스키에는 사실상 바로 이 점,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이 분리되어 균형을 이뤄 자유가 잘 보장된 것, 이 점 때문에 계몽사상가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이 사람의 책을, 법의 정신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또 곧 방학이 시작이 되죠. 긴 방학 동안 한번 읽어보셔도 도전해 보셔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나라의 그 정치 경제 체제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뒤에 사실상 계몽주의보다는 낭만주의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종일관에서 각 나라마다 고유의 이 정치 경제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국가체제는 영국 의회제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계몽사상 것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사실상 이 사람의 작품 자체는 상당히 이 낭만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자, 디드로를 보도록 하죠. 이 사람도 사실은 소설도 많이 썼어요. 극작가이기도 해요. 이 계몽사상가들은 기본적으로 쉽게 전달하려고 하죠.
어려운 거는 되도록이면 쉽게, 그리고 대중들 앞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장르에 다 도전을 해요. 뭐 연극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계몽사상의 필요성, 인권이라는 자유라는 중요성을 이 연극이나 노래 뭐 등을 통해서 이제 쉽게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디드로는 종교와 절대왕정을 공격하여 줄곧 검열과 투역의 위협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뭐 이건 디드로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상 볼테르도 마찬가지였어요. 볼테르는 아예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기도 하죠. 1751년에서 1772년에 걸쳐 총 17권 도판 11권으로 이루어진 백과사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신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싸우고 과학의 진보를 더욱 촉진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2강이기 때문에 주차과제는 없겠고요. 이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유럽 절대주의와 동유럽 절대주의의 차이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과학혁명이 열어준 이성희 시대가 지닌 빛과 그림자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빛과 그림자란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어야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또 다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항상 빛만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림자만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또 나가면 잔소리가 되니까요. 자, 여하튼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